안녕하십니까, 유연채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17일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경제 정책에서도 지금 거센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는데요. 이른바 제이노믹스, 소득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이 일대 전환을 맞고 있습니다. 이제 막 시작된 한국 경제 실험, 100일의 성과와 향후 과제를 진단해 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이 함께 하십니다. 제 왼편에 숙명여대 신세돈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제 오른쪽에 고려대 경제학과의 김동원 초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신 교수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0일 회견 때 지금 안보와 경제가 우리나라가 맞고 있는 가장 엄중한 상황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는데 지금 한국 경제는 정말 어느 지점에 와 있다고 봐야 됩니까? 사실 우리 경제의 그 소위 우리가 잠재 성장이라고 하는, 즉 한국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데, 이 잠재 성장률이 지난 10여 년 계속해서 추락해 왔어요. 네. 그래서 뭐 성장률이 3%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2%도 어려워지는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지난 정부, 지지난 정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오만 그 대책을 다 쏟아냈지만 특히 취약계층, 빈곤계층은 계속해서 늘어나면서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긴 안목에서 보면 지금 한국 경제는 근대 한국 경제 성장에서 가장 큰 위기의 국면을 맞이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네, 이러한 위기 국면, 지속적인 잠재 성장률의 저하, 그리고 불평등의 심화, 바로 이런 상황에서 어떤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패러다임의 변화라는 건 어떤 의미고 왜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까? 예, 아까 그 신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10여 년 이 한국 경제는 그 성장 잠재력은 떨어지면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쭉 보시면은 매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균 성장률이 거의 1%포인트씩 계속 떨어져 왔습니다. 네. 예, 이렇게 성장률은 떨어지면서 동시에 양극화는 심화되는, 이런 그걸 누적해 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 이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이제는 경제의 중심을 성장 중심 또는 양의 중심에서 국민의 중심, 네. 또는 국민의 삶의 중심으로 이제는 옮겨가야 되겠다 하는 그 패러다임의 전환 자체는 저는 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내놓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방향, 이른바 제이노믹스, 그리고 소득주도의 성장입니다. 자, 일각에서는 이것이 가지 않은 길이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어떤 새로운 방향입니까? 그렇죠. 새로운 방향이죠. 그러니까 전통적인 경제학에서는 경제가 이렇게 부진하고 살림살이가 어려울 때 쓰는 처방이라는 것이 정부가 돈을, 뭐 그게 찍어내는 돈이든 또는 세금으로 걷어내는 돈이든 그 돈을 가지고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키고 또 기업을 또 지원을 하고 하면 그 기업이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돈벌이가 되고 그래서 경제가 선순환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지난 한 200년, 100년 지금 쭉 해왔는데, 네. 지난 그 박근혜 정부 또 그 이전 정부 모든 정부가 그런 식으로 기업 주도의 성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는 살아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네. 뭔가 지금 틀을 그냥 완전히 엎어서 새로운 방식으로 하자. 그게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패러다임의 전환이고, 네. 그 핵심이 뭐냐 하면 기업 대신 사람에게 좀 투자를 하자. 이게 이제 사람 중심의 문재인 정부의 경제 철학 아닌가,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네, 그 같은 필연성 또는 필요성 때문에 이런 패러다임의 전환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나 가지 않은 길, 새로운 길이기 때문에 그만한 어떤 위험성도 내포하고 있는 길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를 왜 패러다임의 전환이 불가피하냐? 네. 그러니까 그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이런 그 소득주도 성장론을 내세운 데는 그 어떤 시대적인 당위성이 있다라고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과거와 같은 이런 그 수출 주도의 그런 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그것이 세계 환경의 변화 때문에 이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설사 그것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진 소수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이지 다수 국민들의 삶에는
개선시키는 데는 기여하지 못했다. 네. 그러니까 기본 이 틀을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는 우리가 갈 수가 없다. 이런 그 저성장 그 고령화 시대를 대응할 수가 없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이제 중심을 시장에서 정부로 또 성장에서 국민의 삶으로 중심을 바꾼 거거든요. 네. 일단은 들어선 길, 뭐 일각에서는 퍼주기다, 뭐 선심성이다 이런 논란도 있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야말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이 길을 가겠다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왕에 들어선 길이라면 그것에 대한 어떤 성공 가능성, 지속 가능성을 내다봐야 될 텐데 어떤 대전제가 필요할까요? 일단은 이제 문재인 정부의 그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게 사람 중심인데요. 네. 이게 사실 사람 중심이라고 하는 것도 두 버전이 있어요. 뭐냐 하면 이제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거 가서 써라 돈을 이렇게 해서 돈을 대주는 이런 류의 사람 중심의 경제 이 방책이 있는가 하면 네네. 그 사람이 나가서 일을 얻을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키고 트레이닝을 시키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사람을 위한 투자의 사람 중심 정책이 있는데 네. 사실 우리가 그 사람 중심의 경제 정책이라고 했을 때는 후자를 말하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교육을 더 하고 좀 더 기술을 좀 더 공부할 수 있도록 해서 이분이 나가서 충분히 혼자서 살아나갈 수 있는 이런 방식으로 투자를 하는 것을 우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 철학이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나온 100일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그 사람 중심 철학을 보면 경제 정책을 보면 가난한 사람한테 수당을 더 주고 네. 아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수당을 더 주고 또 병원 갈 형편이 안 되는 사람한테 병원비를 지급해주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말하자면 사람 중심의 그 경제 정책은 우리가 원래 당초 계획했던 어떤 사람 중심의 경제 정책하고는 버전이 네. 사실 굉장히 다른 거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금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보는 거죠. 네, 지금 뭐 버전이 달라졌다는 평가를 해주셨습니다만 사실상 당초에 어떤 소득 중심, 사람 중심이 양대축이었는데 언제부턴가 이 사람 중심이라는 이 말이 좀 빠져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도 그러니까 듭니다. 전통적으로 나온 이 그 소득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그 양극화를 보완하기 위한 ILO가 제안한 건 그런 겁니다. 그 노조로 하여금 협상력을 높여서 이 시장 작용의 결과로는 이 불리한 노동자의 위치를 좀 강화시켜서 소득을 높여서 삶의 질을 높이자는 그런 보정적인 정책으로 소득 정책이 거론되어 왔었는데 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게 아니고 시장에서는 도저히 이제는 제대로 국민의 삶을 제대로 보장할 만한 소득이 안 나온다. 그러니까 정부가 직접 국민들에게 돈을 만들어 주겠다는 겁니다. 아까 뭐 어린애들한테 주는 거, 청년들한테 주는 거, 뭐 의료비 또 노인들한테 기초연금 주는 거. 자, 그러니까 생기는 문제가 그러면 그 재정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다음에 지금 정부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가면 조금만 더 퍼주면 이것이 이제는 다시 자생적으로 시장 내부에서 이것이 경제를 끌어간다. 네. 즉 다시 말하면 소득주도 성장이 새로운 소비를 만들어서 우리를 내수 중심으로 새로운 그 성장 궤도로 들어가게 한다 하는 게 이제 이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겁니다. 네. 과연 이것이 가능한가? 여기에 이제 의문이 제기되는 겁니다. 이제 이게 결국은 분수 효과인데요. 네. 전통적으로는 낙수 효과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큰 기업이나 대기업에게 정부가 지원을 해서 그 기업이 잘 되면 자연히 일자리가 생기고 그래서 소득이 창출되고 그래서 경제가 선순한다. 이 부분도 좀 아닌 것 같은데. 네. 그럼 지금 이제 정부가 추진하는 것은 뭐냐면 노는 사람들, 그 노령층, 그다음에 이렇게 빈민층에게 돈을 주면 이 사람이 나가서 쓰니까 네. 이것이 경기를 살릴 것이다. 이게 소위 말하는 분수 효과인데 이게 과연 그러면 이게 계속해서 굴러갈 수 있을 것인가?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학자들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죠.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 중심의 경제 정책이라는 건 뭐냐면
도저히 경제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술을 주고 그다음에 어떤 전문 서비스업을 그러니까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쟁력을 주자는 것이 이 사람 중심의 경제 정책 철학인데 돈 몇 푼 쥐어주고 돈도 뭐 어디서 나오는지는 모르겠으나 네. 그 계속해서 돈을 준다고 그 사람이 계속해서 나가서 생산성 있는 인력으로 바뀐다는 보장이 없다. 저는 그런 차원에서 네. 이게 한 1, 2년은 갈 수 있는 정책이지만 5년, 10년 한국이 계속해서 굴러갈 수 있는 정책으로서는 과연 이게 합당한가 지금 많은 질문이 생기는 거죠. 네. 그동안 이제 전임 정권을 비롯해서 뭐 대기업 중심 그리고 수출 주도로 어떤 성장 잠재력을 높인다 이런 정책을 추진해 왔는데 지금 이제 분수 효과라는 새로운 용어까지 생겼습니다. 자, 시장은 상당히 이 지금의 추진 방향을 충격적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겠네요. 어떻게? 그 아까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니까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게 뭐냐면은 부채 주도 성장에 의한 낙수 효과거든요. 예. 근데 그게 실패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들어온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정부가 시장에 돈을 넣어서 그게 돌아가서 거기서 떨어지는 거. 네. 이게 안 된다. 그러니까 이제는 정부가 직접 돈을 넣어주겠다. 예. 그런 이 정책의 그 틀이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부딪히는 건 뭐냐면은 근본적으로 낙수든 분수든 근본적으로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것은 아까 장기 지속 성장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거죠. 네. 일시적으로 단기적으로 1, 2년 동안 그동안 그런 허기진 계층에 대해서 보충하는 효과는 될는지 모르지만 이런 식으로 올해 경제를 끌어간다면 과연 예를 들면 이 정부가 끝날 때쯤 되면은 한국 경제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겠냐? 네. 좀 더 건강한 경제가 되어 있겠냐? 아니면 정말 이제는 기진맥진한 경제가 되어 있겠냐? 네.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싶습니다. 이 소득 주도 성장의 가장 가시적인 성과로 예상해 볼 수 있는 것이 일자리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정부도 이것을 핵심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80만 개다, 17만 개다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만은 과연 정부 주도로 이런 정도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건지요? 그러니까 민간 부분에서 일자리가 안 만들어지니까 정부가 나서서 정부 또는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를 지금 80만 개 네. 그리고 좀 더 넓게 잡으면 131만 개를 잡겠다는 건데 81만 개를 설사 고용을 일자리를 만든다 하더라도 전체 지금 상용 근로자가 1,800만 뭐 2천만 명 정도 되는 수준이니까 네. 그거 뭐 80만 개 만들어 봤자 실제 일자리 결국은 일자리는 공공 부분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민간 부분에서 나와야 된다는 걸 다 정부가 인정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민간 부분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정부가 지금까지 나온 대책이 뭔가 봤더니 소위 말하는 일자리 지원 3종 패키지라는 거예요. 네. 그게 뭐냐 하면은 일자리 만드는 기업한테 세금 혜택 주겠다. 그다음에 급여를 올려주면 세금 혜택 주겠다. 정규직으로 바꿔주면 세금 혜택 주. 근데 요 제도가 이번에 처음 나온 게 아니고 네.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이게 과거에도 해왔는데도 효과가 별로 없었다. 그런 대책을 가지고 이번에 일자리 대책으로 내온 것을 보고 이 도대체 우리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정책이 뭐 100일 계획, 뭐 100일 위원회, 뭐 일자리 뭐 상황판까지 만들었지만 진짜 민간 부분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저는 상당히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어요. 네. 그런데 지금 소득 주도 성장과 관련해서 IMF나 OECD 등에서도 어떤 성장을 위한 재분배 정책을 권고하고 있고 ILO에서도 임금 주도 성장 이것을 정식으로 성장 정책으로 제안했던 적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그 기본적인 그런 그 양적 성장이 가져오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보정적인 정책으로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이지 이거를 바꾸어서 시장의 작용 그 자체 결과를 부정하고 네. 이거를 정부 중심의 일자리 만드는 것 이거를 그 성장의 틀의 중심으로 삼겠다. 네. 예,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걸 ILO가 권하거나 OECD가 권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요, 지금 미국은 지금 2001년 이후에 최대로 고용 사정이 좋습니다. 예, 일본은 94년 이후 최고의 고용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지금 독일은 그 91년 이후에 최고 좋아요. 영국은 75년 이후 최고의
지금 일자리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그럼 그 많은 일자리 어디서 나와는 거 봐야죠. 보시면 절대적으로 보면 그 일자리의 창출의 중심은 기업에게 있습니다. 예, 기업에게 있는 것이지 오히려 이 대부분 나라 독일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나라에서 정부가 창출한 일자리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네. 우리는 이제 정부의 이제 일자리가 이제 이제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 초점을 봐야 되는 거는 결국은 우리가 그 길게 봤을 때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경제가 이렇게 그 무너져 왔다. 이거를 다시 일으켜야 이것이야말로 정말 장기적으로 국민의 소득을 만들어주고 일자리를 만들어주고 네. 하는 그런 그 내생적 원동력을 보충해야지. 지금 위에 앉아가지고 낙수가 안 되니까 분수로 하는 거. 이거는 결국은 겉에 물만 적시는 거죠. 네.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오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 복지 확대 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들을 보면은 뭐 기초연금, 건강보험 혜택을 늘린다거나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는 문제, 그리고 고소득자 거대 기업에 대한 부자 증세, 또 공무원을 늘리고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서민들이나 취약계층으로부터는 여론조사를 보면 상당한 호응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문제는 돈이 많이 든다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원의 문제.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그 기대를 하고 현 정부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는 계층은 첫째 대부분이 세금을 별로 내지 않거나 안 내는 분들이고요. 네. 반면에 지금 세금을 상당히 많이 내거나 앞으로 낼 그런 어떤 걱정이 있는 부분들은 지금 문재인 정부 이런 정책이 됐어요. 굉장히 지금 전전긍긍을 지금 하는 말을 못하지만 이제 이런 상황인데 정부가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은 복지로 또는 뭐 그런 어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으로 돈이 지금 뭐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는데 네. 실제로 정작 일자리 창출에 들어가는 재원 이런 부분은 거의 뭐 굉장히 작게 돼 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우리가 지적을 할 것은 뭐냐면 아까 김동훈 교수님이 일자리는 민간 부분에서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민간 부분에 좀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정부가 이런 어마어마한 돈을 뭐 증세든 뭐든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 좋은데 기업에 대해서 기업의 사기를 꺾거나 기업 의욕을 꺾거나 이런 일들을 하면 그게 오히려 역효과가 날 것이다 하는 그런 부분을 좀 조심 있게 다뤄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기업의 어떤 반응 또는 기업의 어떤 행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는 조금 그 생각을 깊이 안 하는 것 아닌가. 네. 저는 그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최저임금 7,530원이다. 이게 앞으로 중소, 중견 자영업자에게 얼마만큼의 충격이 될 것인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있었던가.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르는 경제적인 파급 효과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 지난번 100일 회견에서도 밝혔듯이 충분히 검토하고 설계하고 감당할 수 있다. 자,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어떻게 더 충분한 설명이 더 필요합니까? 이거 뭐 당연히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라고 지시하고 감당할 수 공무원은 있습니까? 그렇게 예 가능합니다라고 내놨는데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일이 박근혜 정부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게 바로 공약 가계부죠. 네. 예, 공약 가계부도 140 몇 종가를 쓰면서 국민들한테 세금을 더 걷지 않고도 해결합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딱 1년 지나니까 아무도 공약 가계부를 얘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이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약 이행을 위해서 178조가 필요한데 네. 이 178조가 세출 감소로 95조, 조세를 비롯한 세입 확충으로 82조 해서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내놨던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또 기초생활수급자 확대 이거는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네. 여기 안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건보료하고 또 최저임금 지원하는 거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제가 이제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게 지시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공무원들이 숫자를 만들어냈습니다. 그걸 그대로 믿으면은 박근혜 정부가 했던 실수와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됩니다. 네. 박근혜 정부가 이 표를 보시면요. 공약 가계부를 만들었을 때 뭐라고 얘기했느냐면은 앞으로 세수가 증대돼 가지고 이렇게 145조를 공약을 이행을 하고도 GDP 대비해서
국가 채무의 비율이 2012년 33%에서 2016년 가면 28%로 떨어집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 놓고 쓰셔도 됩니다. 예, 그렇게 했어요. 실제로 어떻게 됐냐? 계획치와 실제치 차이 사이의 갭이 물경 150조가 났습니다. 네. 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5%가 떨어지는 게 7%가 올랐습니다. 그럼 똑같은 일이 문재인 정부 끝에는 안 일어날까요? 예, 저는 똑같은 일이 일어날 위험이 굉장히 높다는 걸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 네. 2013년에도 똑같이 그랬거든요. 이렇게 국민에게 부담을 안 주고도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똑같습니다. 네. 과연 안 줄까요? 아까 얘기하셨던 것처럼 최저임금의 효과 또는 이걸로 인한 그 기업들의 위축이 가져오는 부정적인 그런 효과. 예. 그다음에 이 복지라고 하는 거는 이 보편적 복지의 위험은 뭐냐면 한 번 느리면 돌이킬 수 없다는 거거든요. 또 특히 건보료 같은 경우에 과연 이게 과연 이대로 이게 버틸 수 있겠냐? 네. 그 공약 가계부, 박근혜 정부의 공약 가계부의 핵심 요소가 뭐냐면 지출을 줄이고 그다음에 음성 경제를 양성화해서 세수를 한 70조에서 80조를 새로 걷어낼 테니까 증세 없이도 간다고 했거든요. 지금의 정부 입장의 초기 입장과 같은 이거 지금 이보면 세출 절감이 이보다 더 많은 95조단 말이에요. 이게 네. 95조의 세출이 말이 절감한다 그러는데 이게 5년에 95조 절감이면요. 1년에 20조 절감하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그동안 정부의 지출이 순엉터리로 집행이 되었거나 네. 다시 말하면 줄일 수도 있었는데 엉터리로 집행된 것이거나 그렇지 않다고 하면 줄이기가 매우 어려운 경직성 경비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든 간에 95조 줄이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보면 네. 이 지금 정부가 내놓은 178조의 이 조달 계획도 세출 절감에서 상당 부분 저는 이게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래서 필연적으로 제기된 게 이제 증세론 아닙니까? 당초 문재인 대통령 뭐 증세는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만 여당을 중심으로 해서 증세 불가피론이 나왔고 이제 이와 관련한 세제 개편이 추진되고 있는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 초고소득 대기업과 부자들에 대한 이른바 핀셋 증세입니다. 이 방향은 어떻게 맞다고 봐야 됩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째로는 저는 증세에 대해서는 증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그 증세를 소수 얄미운 그런 그 고소득층에 대해서만 집중한다. 이거는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도 더 내야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저성장 고령화 시대의 장기적인 초석 지난 10여 년 동안 몇 정부를 거쳐가면서 제대로 해야 될 준비를 하지 않았던 것이 다 밀려서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온 거거든요. 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재원이 필요하고 그걸 제대로 써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모든 국민이 고통 분담을 하고 10, 12 다 해야 합니다. 저는 마치 우리가 98년 IMF 위기가 났을 때 금모으기를 했던 것처럼 네. 우리가 지금 그렇게 국력을 모아서 다시 우리가 성장 잠재력 기초를 다시 세워야 할 때입니다. 네. 그런데 이게 그거를 국민들에게 그런 인기를 얻기 위해 가지고 이게 소수에게만 이게 걷어서 됩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부자들만한 대상으로 한 이 핀셋 증세가 결국은 중부담 중복지, 그다음에 보편적인 증세로 가는 어떤 징검다리로 삼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아닙니까? 아니죠. 왜냐하면 이번에 사실은 그런 생각이 없을까요? 고소득층한테 네. 지금 세금을 올렸는데 세율을 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조달할 수 있는 돈이 한 6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178조에 뭐 탁없이 없이 부족한 그렇습니다. 돈인데요. 네. 지금 우리 급여생활자 중에서도 세금을 안 내시는 분들이 거의 절반 정도 되거든요. 46%, 7% 예, 그러니까 네. 이분들이 우리 그 국가의 복지 국가를 세우는데 동참을 해줘야 작게 내더라도 십시일반으로 굉장히 세수가 거칠 수 있는 부분이단 말입니다. 네. 자,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국민이 원하면 증세로 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게 굉장히 이게 조심해야 할 말이 국민 아무도 안 오네요. 네.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하는데 국민이 원하면 증세를 하겠다라고 한 것은 네. 저는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더 이상 증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우리가 해석을 하고 보면 결국은 딱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국가 부채 엄청나게 늘어나거나 네. 아니면 약속한 대로
복지국가로 몸가서 결국은 또 복지 약속을 취소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국민이 아무도 세금 더 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없죠. 말씀하신 대로.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은 그 독일이 통일을 하고 나서 통일 비용 문제 때문에 독일 경제가 이제 완전히 망가졌어요. 네. 2003년 3월 달에 시로도 총리가 국회에 가서 유명한 연설을 했습니다. 전 국민에게 한 사람도 예외가 없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 부담을 해야 독일이 살아날 수 있다. 저는 그런 정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게 국민들에게 정말로 이 정부가 제대로 된 이런 국민의 삶을 위하는 이런 정책을 하자면 모든 국민이 고통을 분담해야 합니다. 네. 국민에게 고통을 분담한 요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지지율 80%에만 이렇게 기분 좋은 그런 정부 이게 얼마나 가겠습니까? 김동원 교수가 슈로더 총리를 말씀드렸는데 복지국가의 원조인 영국이 1920년도에 복지국가로 전환을 하면서 그때 아주 탁월한 정치 지도자가 로이드 조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 이 로이드 조지가 그 국민 예산이라고 하는 것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서 모든 국민이 소득세를 낸다. 그리고 소득세는 누진세다. 네. 그리고 담배, 자동차, 텔레비 모든 소비에 대해서 소비세를 문다. 그리고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면 양도소득세를 문다. 그러니까 양도소득세, 주식소득세, 그다음에 상품세, 소득세 전방위적으로 세금을 거두어서 복지국가의 초석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그 로이드 조지는 처칠의 버금가는 영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정치인이 됐단 말이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정말 복지국가로 전환을 하시고 싶으시면 결국은 이런 형태의 핀셋 정세로는 어려우니 저는 보편 정세로 저는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정치가 경제를 압도한다.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것이 과연 지금 한국 경제의 컨트롤 타워가 어디냐? 뭐 누구냐? 뭐 이런 지금 해석까지 나오는. 한국 경제의 컨트롤 타워는 국민이죠. 네.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정치 우위일 수밖에 없죠. 그건 당연하고 또 이 문재인 정부는 결국은 그 촛불 시위에 말하자면 중심 가치 속에 있는 거죠. 속에서 이제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그 촛불 시위에서 일어난 국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경제가 뭐겠습니까? 네. 지금 어린애들한테 지금 저 어린애들 이 5세 미만에게 10만 원 주던 걸 20만 원 올려주고 기초연금 20만 원을 30만 원 올려주고 이것이 국민이 원하던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정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로 우리가 지난 10여 년 동안 무너져가고 있는 이 경제를 정말 이 정부가 줘야 할 것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아까 10만 원, 20만 원이 아니고 희망입니다. 네. 이제부터 보다 나은 세상으로 이 정부가 만들어갈 것이라는 희망입니다. 제대로 된 정책을 가지고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 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네. 그것이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것이지 국민은 호주머니에 지금 10만 원, 20만 원 넣어주는 것이 그것이 저는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국민이 이 나라 경제의 컨트롤 타워다. 어떤 국민 정서에 영합하는 그런 정책보다는 진정으로 국민의 삶의 개선을 위한 그런 정책이 지금 절실하다고 보여지는데요. 자, 이제 문재인 정부 100일을 넘기고 이제 1700여일이 남아 있습니다. 자, 향후에 정말 대한민국 경제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될 가장 핵심적인 과제를 좀 짚어봤으면 합니다. 예, 아까 어떤 점들까요? 우리가 부족한 복지 있다. 네. 그리고 사회가 안전치 못한 부분이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국가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러나 한국 경제가 지속적으로 굴러가기 위해서는 독일이나 일본이나 스위스를 능가하는 경쟁력을 가져줘야 된다. 네. 그 경쟁력 중심에는 기업이 있다. 네. 그럼 그 기업을 어떻게 해서 초인류의 기업으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정부의 지원 또는 국력의 집결 이런 부분을 우리는 사람 중심의 경제라고 보았었는데 네. 아까 우리 김동원 교수님이 10만 원 주던 것을 20만 원을 주고 20만 원 주던 것을 25만 원, 30만 원 주는 것으로 이게 사람 중심의 경제가 절대로 되지 않는다. 네.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100일이니까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지금서부터도 계획을 다시 짜서 정말 제대로 된 사람 중심의 경제 정책으로 저는 탈바꿈 해줘야 된다. 네, 지금 이제 경쟁력을 강조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지금 절실한 것이 어떤 성장 잠재력 그리고 경영 혁신 또 개혁 작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있어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첫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문재인 정부는 네. 과거 그냥 이렇게 그 국민의 다수의 지지를 받아서 나온 그런 지나가는 정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 네. 저는 이 점을 문재인 정부가 정말로 깊이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지나가는 정부가 아닙니다. 예, 아까 말씀드린 이 정부는 경제적으로 보면 지난 12년 무너져가는 한국 경제의 끝에 온 정부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문재인 정부가 우리의 성장 잠재력을 바로 세우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미래의 지속 성장 가능한 밑거리를 만들 것이냐. 네. 이 여기에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예, 문재인 정부는 아마도 과연 2001년에 어떤 모습으로 나갈 거냐. 예, 저는 이걸 이제 그걸 해야 되고 그다음에 문재인 정부가 지금 봐서는 개혁해야 할 거는 뭐 박근혜 정부가 해왔던 그런 부채주도 성장은 그건 뭐 말할 것도 없고 저는 문재인 정부는 지금 100일 동안 해왔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환상을 저는 개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래서 정말로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게 뭐냐? 아까 10만 원, 20만 원 준 게 그게 국민이 원하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의 다음 세대가 과연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거냐? 그 희망을 만들어주는 장기적으로 예. 아 이렇게 가면 나중에 살아나겠구나. 예. 분수 몇 시간 뽑아가지고 예. 우리의 그 물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네. 아닙니다. 예. 기본적으로 상수도를 다시 놔야죠. 예. 분수를 가지고 왜냐하면 서양의 분수라는 게 대부분의 경우가 바로 우리가 말하면 요즘 말하면 수도거든요. 공동 수도입니다. 예. 이제는 분수를 뿜어서 우리의 그런 그 이 양극화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상수도를 제대로 놔야 됩니다. 네. 다음 세대가 정말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국민이 원하는 거는 희망입니다. 네. 워낙 박근혜 탄핵 정부의 대칭점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현 정부로서는 조급성도 있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정말 전광석화 같은 이런 경제 개혁 정책을 밀고 가고 있는데 그럼 제이노믹스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어떤 속도 조절이나 완급 조절이 이제 필요한 단계라고 속도 봐야 조절 됩니까? 정도가 아니고 근본적인 발상의 전환이 그야말로 필요하다. 네. 지금 한 100일 동안 물론 우리가 다 본 것은 아니지만 지금 나온 정도의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 평가한다고 하면 사람 중심의 정책 또는 뭐 소득 중심의 정책이 이런 류라고 하면 저는 영속할 수가 없다. 뭐 국가 부채 문제라든지 또는 뭐 경제 어떤 외부 충격으로 저는 금방 쓰러질 것이다. 저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전에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시작은 미미했으나 종말은 창대하리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거꾸로요. 문재인 정부는 참 시작은 창대하게 엄청난 창대한 지지를 받고 시작을 하는데 이게 종말이 미미해질 수 있다.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저희와 같은 비판적인 어떤 이런 즉 사람 중심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저는 청와대와 대통령께서 면밀히 좀 검토를 하시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가미해서 새로운 버전으로 사람 중심 정책 또는 뭐 소득 중심의 정책으로 저는 변모시켜 줘야만 된다고 보는 거죠. 자, 임기 5년 안에 끝나는 경제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넘어서는 지속 가능성 그리고 다음 정권에 미칠 파장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까지도 바라보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가야 하는 한국 경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치를 넘어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인 경제 정책을 기대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